한일 위안부 협상, 사실상 백지화 선언, 파기 선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의 신문 방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특파원은 일본 언론에서 노기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듯한, 그러니까 평소에 일본 언론이 보였던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극우파들이 한국 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언론이 상대적으로 차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 언론도 좀 노성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아베 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고, 일본 언론들의 기조는 한국이 못 믿을 나라다. 이게 어쨌든 대통령, 정상과 정상 간에 했던 합의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인데, 이런 식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공개하고, 또 마치 문재인 대통령 사실 어제 발언은 합의를 파기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중대한 흔결이 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다라 그러면 뭔가 이 부분을 파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일본은 하여튼 상당히 반발이 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오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청와대 이야기를 재협상, 파기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글쎄요, 대통령의 어제의 박수현 대변인이 전언한 입장. 이것은 최종적 입장, 우리 정부의 최종적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전원 형식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저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에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저 입장을 바꿔도 또 문제고 그렇죠. 저 입장이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까지 되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너무 조급했다, 성급했다 이렇게 논평하는 건 이미 또 지난 과거지사가 돼버렸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정부의 입장대로 피해 할머니들과 유관 단체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여론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해서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예단하지 않고 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무조건 일본 잘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본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차원의 여론 수렴을 잘 거쳐서 우리 정부의 내년 초에 우리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정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것저것 다 고려한 그런 입장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간 기구의 TF를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를 수렴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건가요? 이 민간 TF에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에 여론조사까지 수렴하는 것까지 업무 영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넣지 않았습니까? 민간 TF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역할 자체를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부분으로 국한을 지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부가 나아가야 될 정책 제언 형식으로 가벼운 어떤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 민간 TF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한일 관계의 파장이라든가 또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여러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민감성 때문에 정책 제언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왔던 대변인이 전원 형식으로 전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적절했다라고 조금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TF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위안부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이걸 피하는 거 아니냐. 결국 위안부 문제와 인권 보편의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거기서 지금 고민하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문제로 위안부 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적절했다라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파기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지만 앞부분의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파기 쪽으로 또 무게가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또 뒷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안부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어떤 이슈 자체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정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일본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제의 논평은 좀 적절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파기 선언하고 그리고 재협상 요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뭐 한일 외교 관계는 거의 파국에 당분간 파국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2년 전 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적 조치들을 일본 쪽에 촉구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말 그대로 2년 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나 그건 그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보고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당장 2월에 평창올림픽에 아베가 오냐 마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따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일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문제는 그것대로 이거를 2년 전 합의는 해결될 수 없다. 라고 그냥 선언해놓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세 갈래 선택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실주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중심주의와 현실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한일 관계는 냉랭하고 좀 싸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변호사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듣도록 하고요. 자, 위안부 협상에 이어서 지금은 사실 또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주요 부처별로 다 과거를 잘했나 적폐를 보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면서 이제 통일 관련해서도 그전에 했던 우리의 통일 관련 안보 정책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중단도 사실은 이게 적법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그 논란과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시겠습니다. 그때 어느 정권보다 강을 잘 판다. 강파리 정권입니다. 3대 보복 정권으로서 대한민국은 그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내용 발표는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칠 내용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맞물렸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적 관점으로만 조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당시에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요. 미사일 도발도 있었고, 극박한 여러 가지 상황을 외면했다. 북한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좀 관점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제 이 정책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이 통치행위가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어제 TF에서 발표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NSC에서 그러니까 2016년 2월 7일 날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어서 NSC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NSC에서 논의되었을 때에는 전혀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월 8일 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구두상으로 청와대의 지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라는 명령을 지시를 내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일부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류협력법도 위반이고 남북 여러 지금 기업들의 입주 기업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조치에 의해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나중에 추후에 NSC를 열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개성공단의 이런 폐쇄를 급격하게 결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근거로서 주요하게 바로 든 것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던 임금 자체가 핵개발이나 대량살상 무기에 전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일날 8일날 만들어진 그 입장문에는 전혀 근거가 들어가지가 않았다가 통일부 청와대에서 나중에 그걸 끼워 넣어라라고 해가지고 끼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전문가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부, 국정원 여러 부처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예. 도대체 어디 회의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결정되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예. 이미 법원의 판단도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초법적인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은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이를테면 국정원 TF처럼 이렇게 TF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관련 발표도 통일부 TF죠. 예.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이름에. 자, 그런데 국정원 TF 때 보시면 TF 활동을 해서 이게 적폐다.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수사를 쭉 했습니다. 지금 수사해서 재판 중입니다. 대부분 사건들이. 그런데 어제 이 정책혁신위원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 보면 불법적 사실로 고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반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폐쇄됐다고 얘기할 때도 TF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법적, 탈법적,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초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것이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당시에 방공법을 위반하고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몰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만나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방공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통치권사원의 행위라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맞으면 그 상당한 액수의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대북 송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하는 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통치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자면 이런 일련의 영역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통치 행위를 어디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첫째로, 두 번째는 자, 이 문제를 논외로 하면 결국은 정책적 입장을 몇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여가 야가 다르고 보수와 진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 다른 것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 성향에 있는 그 위원회가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통일 정책을 낱낱이 샅샅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예.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정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위원회 활동이 과연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고민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와 초법적 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예. 사실은 들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네, 아니요로 좀 짧게 답해 주십시오. TF팀의 구성원 자체들의 편향성이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그 경력이나 뭐 면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것을 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정치권에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통일부에서 그렇죠. 항상 정부에서 전문가로서 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임용을 했기 때문에 편향성이 정치적인 없었다. 고려는 했을 수 있겠지만 예. 편향성이 없다라고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또 좀 그렇게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 박사님. 예. 그 위원들의 편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 이게 정책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 그러면 실제로 정책을 아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 그래도 예.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적절한 구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건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 올해라고 해봐야 이제 뭐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어제 한국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했었던 홍정욱 전 의원 러브콜을 보내는데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좀 인재를 영입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준비하는 그 구상이 지금 많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도 그 PK 지역에 출마를 시키고 싶었는데 일단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공들인 홍정욱 전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같이 미술학원을 다녔던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을 네, 상도동에 남궁원 씨가 사셔서 예. 그때도 참 예쁘게 생겼던 그 누나와 같이 다녔는데 참 예쁘게 생겼던 저보다 조금 연배가 어린 예. 같은 미술학원에 학생이었는데 저하고는 18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근데 그 외모 그대로 잘 커서 하여튼 뭐 잘생긴 외모 또 여러 가지 뭐 하버드 출신이라든지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언론사 대표도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스펙으로도 저자로서도 그렇죠. 예. 또 신선한 이미지, 왜냐하면 최근에 정치권에서 조금 발을 떼고 있었으니까 공을 들였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구상은 조금 초반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정욱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시장으로 거론됐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친형이죠. 또 안대희 전 대법관도 출마를 고사를 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높았으면은 수락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가정이지만. 예, 현실적으로 뭐 한국당이 예. 뭐 민주당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 저는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정치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선거에서 저렇게 그 몸을 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장제국 총장의 경우에는 뭐 정치 입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고민이 더 깊었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지율이 낮으면 그럼 인재 영입을 못하는가? 지지율이 낮은 정당일수록 사실 인재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재 영입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저 거론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를 불출마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를 냈다고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맞으면 정말 저 사람밖에 없다 그럴 때는 정말 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당대표가 직접 해야죠.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예. 당대표가 직접 상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예. 뭐 사실은 필요하면 좀 연출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덩치를 키워줘야죠. 예. 정치적 신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뜬다고 해서 그게 거물이 됩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언론에 노출되거나
예. 뭐 어찌어찌 해갖고서 좀 이렇게 되면 좀 김이 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많이 언론에 거론되는 순간 예. 이 가능성이 더 낮아져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도 저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를 또 영입을 하려고 할 텐데 예. 지금 영입 아니면은 당내에서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인재 영입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자, 근데 고사를 한두 명 하다가 거절하고 불출마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낙점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닭이냐? 꽝 대신 닭이야? 뭐 이런 기분 나빠서 인재 영입이 그렇죠.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차순위 후보를 이렇게 인재 영입한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홍준표 대표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구도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정당 지지도는 또 떨어지긴 하지만 또 훌륭한 인물을 모신다라고 한다면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인물 구도로 가서 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불리한 지형에서 인재 영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금 더 시기를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재 영입을 해서 당을 이렇게 좀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당이 조금 지금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정치 구도를 바꿔가지고 인재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든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